여기 한국 때문에 충격을 받은 스페인 외교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보여준 예상치 못한 행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준비했는데 한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중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그가 이토록 놀란 이유는 바로 한국이 보여준 신선한 외교 전략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두가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양측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놀라운 행보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어떤 전략을 내세웠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느낀 건 비냄새였어요. 마드리드에서 맡던 그런 신선하고 깨끗한 비냄새가 아니라 뭔가 다르더라고요. 젖은 콘크리트와 길거리 음식 냄새가 뒤섞여서 제 폐 속을 가득 채웠어요. 인천국제공항을 걸으며 이런 느낌을 받았죠. 저는 안드레스 바르가스라고 해요. 스페인 출신 외교 정책 분석가로서 서울에 오기 전에 나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바르가스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지 가이드인 김 씨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녀의 완벽한 영어 덕분에 제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부담감이 조금 줄었죠. 호텔 준비는 다 됐지만 먼저 시내를 둘러보고 싶으신가요? 비행기에서 15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몸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해서 끄덕이며 피곤한 티를 숨겼어요. 제가 서울에 온 이유는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지를 이해해 보려는 거였어요.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단순해 보였지만 국제 관계란 게 언제나 복잡하잖아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은 마치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는 듯했어요. 고가를 달리는 은빛 기차가 빠르게 지나가고 거대한 TV 스크린이 건물 전체를 뒤덮으며 눈부신 광고들을 내보내더라고요. 유리로 된 마천루들은 구름 속까지 뻗어 있었고 그 유리창들은 회색 하늘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옛 한국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곡선 지붕을 가진 전통사원,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노점들 말이에요. 저기 보이세요? 김 씨가 저 앞쪽의 건물 무리를 가리켰어요. 저기가 금융지구예요. 중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차를 넓은 대로로 돌리며 그녀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저기가 미국 대사관이에요. 서울에선 미국과 중국이 늘 가까이 있어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이 도시는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지점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 잡기 게임이 벌어지는 무대였죠.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이 필요했어요. 북한과 다른 위협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무역을 위해 중국도 필요했죠. 자동차, 휴대폰, 그 밖에 많은 제품을 이웃 대국에 팔아야 하니까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거리 건너편을 보니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보였어요.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들은 인파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지나가더라고요. 모두가 바쁘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김 씨가 100m 너머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움직이는 방식이요. 조심스럽게 추는 춤 같아요. 한 발짝은 한 파트너에게 또 한 발짝은 다른 파트너에게. 어느 쪽에도 너무 가까이 가지 않지만 너무 멀어지지도 않으면서요. 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우리는 그걸 안미경중이라고 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뜻이죠. 근데 맞아요. 춤이에요. 때론 아주 어려운 춤이죠. 호텔에 도착했지만 화려한 건물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방금 본 것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서울은 그저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상징이었죠. 수세기 동안 한국은 더 큰 세력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들요. 지금은 그 자리를 미국과 중국이 차지했지만 본질적인 게임의 규칙은 그대로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걸 지켜봤어요. 네온 사인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번쩍거렸고 차들은 빨간빛과 흰빛의 강처럼 도로를 흘러갔어요.
멀리 산들이 어둑어둑한 윤곽을 드러내며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게 보였어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여전히 저곳에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듯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였죠. 내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중국 외교관 연락처에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그쪽에서도 만나고 싶다는 거였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본격적인 춤이 시작되려 하고 저는 그 무대의 맨 앞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의 며칠을 생각했어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군 관계자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모두 각자의 시각에서 한국이 강대국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이 짧은 오후 동안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나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강하고 독립적으로 서 있으면서도 친구들을 잘 관리하려는 몸부림이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창밖에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빗소리였어요. 내일은 진짜 일이 시작되는 날이 될 테니까요. 서울에서 첫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번 임무가 저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내일은 미국 본토 외곽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방문해서 복잡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었어요.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택시가 서울의 아침 교통 속을 뚫고 달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면서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거리에 노점상들이 음식 카트를 설치하면서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김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직장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커피를 손에 든 채 바삐 걸어가고 있었고요. 이런 평화로운 장면이 제가 곧 마주할 긴장된 분위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어요. 처음 캠프 험프리스 가시는 거예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흘깃보며 물으셨어요. 네, 제가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해하러 왔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요즘 복잡하죠? 아주 복잡해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기지에 도착했을 때 미군의 규모가 저를 압도했어요. 캠프 험프리스는 무려 3,454에이커에 달했는데 그건 축구장 2,617개 정도의 크기더라고요. 현대식 건물과 훈련시설, 주거 단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윙윙거리고 군용 차량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한국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미국 도시 같았어요. 제 안내자였던 사라 첸 대위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바르가스 씨 맞으시죠?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오늘 꽤 흥미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걸으면서 그녀가 기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10년 전만 해도 여기는 거의 허허벌판이었어요. 지금은 군인, 민간인, 그 가족까지 3만 6천 명이 살고 있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많이 팽팽해졌어요. 그녀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첫 회의에서 만난 한국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거든요. 한 고위 외교관은 밤샘 협상으로 지친 얼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국이 매년 100억 달러를 방위비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우리가 내는 금액의 10배죠. 이건 마치 친구가 갑자기 같은 방을 쓰는데 월세를 1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100억 달러면 학교 100개를 새로 짓거나 최신식 병원을 여러 개 건설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금액은 어느 나라에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점심시간에 기지 식당에서 한국과 미국 군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들은 매일 함께 일하면서 쌓은 유대감을 보여주듯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 어린 한국 병사는 미국 동료 덕분에 영어를 배웠다고 자랑했고 그 미국 병사는 한국 욕을 완벽하게 익힌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화가 진지한 주제로 넘어가자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우리는 같이 훈련하고 같이 일해요. 진짜 전우처럼 지내죠. 한 미국 병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 사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오후에는 기지의 지휘 본부를 둘러봤어요. 방탄 유리창 너머로 한국과 미국 군인들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투기가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고 차량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력과시가 아니라 두 나라가 한 팀으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첸 대위가 그 모습을 보며 설명해 줬어요. 이 기지는 단순히 한국을 방어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빠지면 일본, 대만, 심지어 호주까지 영향을 받을 거예요.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빼는 것과 같죠. 그 퍼즐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경제 자문관들과의 만남에서는 더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요. 작은 실수 하나가 한국의 수백만 노동자와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거인의 어깨 사이를 걸어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한 자문관이 손으로 제스처를 쓰며 설명했어요.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다른 쪽이 화를 낼 거예요. 하지만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죠. 해가 기지 위로 저물 때쯤 저는 전망대에 서서 하나둘씩 불이 켜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국과 한국 병사들이 대열을 맞춰 구호를 외치며 뛰어가는 모습이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순찰을 마친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기지로 돌아왔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군인들 간의 우정, 외교 사무실의 긴장감, 그리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걱정스러운 눈빛까지요.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일자리, 그리고 안정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휴대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내일 긴급 회의가 잡혔다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봤던 외줄타기 같은 상황이 내일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기지를 떠날 때 입구에 있던 어린 한국 병사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Come back soon. 앞으로 그와 이 기지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서울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고요했어요.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오늘 본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끔은 친구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우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려던 참에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화면에 외교부에 있는 제 연락책, 진호 씨한테서 온 메시지가 떴죠. 시청 근처 커피빈에서 보자. 지금 그 메시지의 급박함에 속이 바짝 긴장되더라고요. 서울의 화려한 거리를 서둘러 지나가면서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네온사인이 눈앞에서 번쩍거리고 근처 식당에서 풍기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커피빈에 도착했을 때 진호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 항상 반듯하게 매던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외교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미국, 중국, 한국 고위 관계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번 일은 모든 걸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연구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시험받는 순간이었죠.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찰실에는 데려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록하거나 메모하면 안 돼요. 이건 완전 비공식이에요. 20분 뒤 저희는 외교부 건물의 고요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녁이라 천장 조명이 어둑하게 조절돼 있어서 저희 발소리가 더 크게 울리더라고요. 옆문을 통해 작은 방에 들어가니 커다란 유리창이 회의실을 들여다볼 수 있게 설치돼 있었어요. 사실 그 유리창은 평광 거울이라 저희는 안을 볼 수 있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 구조였어요. 회의실 안에는 9명이 커다란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미국인 3명, 반대편에는 중국 관리 3명이 비슷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테이블의 맨 위쪽에는 한국 대표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방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팽팽했죠. 곧바로 회의 주제가 뚜렷해졌어요. 사드 미사일이었죠. 미국 측은 한국에 추가적인 방어용 미사일 배치를 원했어요. 저도 한국이 처음 사드를 도입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중국이 그때 얼마나 화를 냈던지 미사일 레이더가 자신들을 감시할 수 있다고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을 차단하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미국 측 대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키가 크고 흰머리에 안경을 쓴 남자였죠. 6개월 안에 추가 사드 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중국도 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중국 측 외교관이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짧은 검은 머리의 여성이었어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영어로 외쳤어요. 우리 입장은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사드 시스템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한국이 이 배치를 강행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 측 수석 협상가인 박민호 씨가 물었어요. 그는 다른 대표들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아마 40대 초반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막중한 책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중국 외교관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앞으로 중국 관광객은 한국에 오지 않을 겁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도 중국에서 퇴출될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규제 점검을 받게 될 겁니다. 전자제품 수출은 세관에서 지연될 것이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허가를 잃게 될 겁니다. 저는 박민호 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테이블 위에 모아놓은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한국 경제는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현실이 되면 수백만 한국 노동자와 기업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미국 측 외교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리죠. 한미동맹은 이 지역 안보의 기둥입니다. 여기 주둔 중인 미군 2만 8,500명이 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 같은 방어 조치를 거부하면 미 의회에서 왜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나라를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방이 시원한데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죠.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동맹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 박민호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저희는 안보와 번영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저희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 후로도 1시간 동안 회의는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어요. 미국은 미사일 배치를 고집했고 중국은 제재를 경고했으며 한국은 절충점을 찾으려 했었죠. 하지만 어느 쪽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미사일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시아에서의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통제권에 대한 싸움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질 즈음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피로가 역력했어요. 넥타이는 헝클어지고 물컵은 비워져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찾지 못했어요. 평광 거울 너머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현대 세계는 이렇게 굴러가는 거였죠. 큰 전쟁이나 드라마틱한 연설이 아니라 이런 팽팽한 회의 속에서 각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이룰 수 없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 애쓰는 거예요. 한국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아시아의 평화까지도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마치 긴장감 넘치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회의실은 서울의 번쩍이는 고층 빌딩 32층에 위치해 있었고 커다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공기에는 묵직한 걱정이 감돌았고 남한 협상가의 이마에 맺힌 땀이 형광등 불빛 아래로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남한 외교관인 김 선생님은 광택나는 나무 탁자 위에 두 손을 포개고 몇 분째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을 봤는데 오랜 경력의 협상가들이 긴장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자주 하는 행동이죠. 미국과 중국 대표는 탁자 양쪽에서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김 선생님이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짙은 남색 넥타이를 가지런히 고치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종이를 뒤적이거나 의자가 삐걱이는 소리마저 멈춘 듯 했죠. 저도 의자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졌어요. 사드에 대해 당장 결정을 내리는 대신 김 선생님이 입을 뗐어요. 저희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저희는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방어에 집중할 것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미국 외교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것은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저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대표인 존슨 씨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얼굴에 짙게 드리운 찡그림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 김 선생님은 고개를 돌려 중국 외교관인 장 씨를 마주보며 말했어요. 동시에 추가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함께 모든 국가의 안보 우려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의 미세한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죠. 존슨 씨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장 씨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감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 선생님이 이어갔어요. 세 나라 대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그의 목소리에는 더 큰 힘이 실렸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원합니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말입니다. 존슨 씨가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럼 군사훈련은 언제 시작할 생각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2달 내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지체 없이 대답했어요. 즉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장 씨도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드에 대한 결정은 얼마나 연기할 생각입니까? 6개월입니다. 김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그동안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곧 터질 것만 같던 폭풍이 지나가고 흐릿한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죠. 존슨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결정을 미루는 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얼굴을 찡그린 채로 말했어요. 하지만 군사훈련이 강화되는 건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부 사항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네, 이걸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은 한국의 신중한 지역 안보 접근을 높이 평가합니다. 형식적인 말투로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 제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방안을 둘러보니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가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진 게 보였어요. 김 선생님의 도박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성공한 셈이었죠. 그 후 1시간 동안 기본적인 세부 사항들이 논의됐어요. 보좌관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고 일정이 확인됐으며 군사훈련과 첫 위원회 회의 날짜도 임시로 잡혔어요. 사람들이 서류를 챙기고 회의를 마칠 준비를 하는 사이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서로를 피하던 존슨 씨와 장 씨가 잠시 시선을 마주치더니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비록 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순간은 아주 작은 신호였어요. 아마도 서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그런 신호 말이에요. 그날 밤 건물을 나서면서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봤어요.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저녁을 보내고 있었죠.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이 높은 곳에서 벌어진 미묘한 외교적 줄다리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은 중요한 시간을 벌었고 앞으로 나아갈 여유를 확보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국제 외교의 복잡한 세계에서는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게 드물죠.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일 때가 있는 법이에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떠오를 때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흩어진 별들처럼 반짝이다가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금방 멈췄어요. 외교 보고서에서 쓰는 딱딱한 형식의 문장들로는 제가 본 놀라운 조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페인에 있는 제 조카 파블로가 떠올랐어요. 파블로는 항상 제 일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곤 했거든요. 삼촌, 진짜 본 게 뭐였는지 말해줘요. 그 말이 생각나서 마치 파블로에게 얘기하듯 써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마치 서커스에서 줄타기를 하는 고수 같았어요. 얇은 줄이 공중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데
한쪽 끝에는 오래된 친구이자 보호자지만 때때로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 미국이 서 있고, 반대쪽 끝에는 경제 성장을 돕지만 가끔 위협을 가하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국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줄 위를 걷는 한국은 두 나라 중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조심조심 걸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줄타기 선수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두 무거운 짐도 동시에 짊어져야 해요. 이 둘 중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니까요.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회의를 지켜보면서 그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어요. 매 순간이 완벽해야 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외교관들이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할 때도 당황하지 않았고, 미국이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할 때도 무작정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간을 벌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더라고요. 마치 다섯수 앞을 내다보는 체스의 명수 같았어요. 저는 한 한국 외교관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역사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거인들과 싸울 만큼 크지 않지만 무시당하기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인들과 춤추는 법을 배웠어요. 이 거인들과의 춤은 단순히 멋진 표현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그 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팔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첨단 기술을 들여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은 두 나라 모두에서 인기를 끌며 문화적인 다리를 놓고 있었고요. 한국 외교관들은 아침에는 베이징에서, 저녁에는 워싱턴에서 회의에 참석하곤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중국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영어 실력을 키우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조화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태평양을 건너며 그 해답을 고민해 봤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첫째,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 때와 늦춰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사드 회의 때처럼요. 때로는 기다리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 때가 있거든요. 둘째, 존중이 중요했어요. 양국의 우려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서로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셋째, 균형이 중요했어요. 완전히 중립적일 수는 없지만 대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두 나라 모두 한국이 주요 이슈들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신뢰를 쌓을 수 있었죠. 보고서를 마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관계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편을 가르고 싸우는 걸 선택하는 세상에서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죠. 서로 좋아하지 않는 두 나라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태평양 너머로 해가 떠오르면서 구름들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가는 걸 바라봤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아침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이 거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며 협력할 방법을 찾아냈듯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싸움에서 편을 고르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일은 그 싸움을 멈출 방법을 찾는 거라는 거죠. 한국은 그걸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세상은 거기서 배워야 할 게 많다고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레크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현대 로템 공장 입구에 서 있어요. 마침 또 하나의 K2 전차가 생산 라인에서 막 굴러나오는 걸 지켜보고 있죠. 폴란드 방산 기자로서 이곳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 나라 역사상 가장 큰 무기 계약의 시작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죠. 왜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집을 지키기 위해 가장 튼튼한 벽을 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폴란드가 하고 있는 일이 딱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벽돌 대신 전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전차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로 만든 K2 전차를 도입하는 거예요. 숫자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처음에 이 계약 금액이 70억 달러라고 들었을 땐 제 편집장한테 3번이나 확인을 부탁했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9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새 차 14만 대를 사는 것과 같은 규모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건 차가 아니라 최첨단 전차들이에요. 이 전차들이 폴란드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계약이 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전차를 사오는 것만이 아니라 폴란드에서 직접 이 전차들을 생산하게 될 거거든요. 이미 머릿속에 새 공장이 폴란드에 세워질 장면이 그려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고 우리 노동자들이 이 멋진 기계를 조립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거예요. 한국의 전문가들이 옆에서 모든 기술을 알려주고요. 오늘 한국 공장을 둘러보면서 용접공들이 일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봤어요. 갑자기 번쩍거리는 불꽃들이 장갑판을 정교하게 이어 붙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각 전차는 수천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하는 거대한 퍼즐 같아요. 조만간 우리 폴란드 노동자들도 이와 똑같은 일을 우리 땅에서 해내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군사 장비를 사는 걸 넘어선 협력이에요. 함께 공장을 둘러보던 한국 가이드가 크레인이 거대한 포탑을 들어올리는 장면을 보며 말했어요. 그가 맞아요. 폴란드에선 이미 군사적인 필요가 바뀌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강한 방어력을 갖춘다는 건 단순히 무기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직접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계약이 정말 중요한 거죠. K2 전차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세요. 집만한 크기의 기계가 강철로 만들어지고 위장은 위장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이 전차는 깊은 물을 통과하고 가파른 언덕도 거침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기계인데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내부는 첨단 컴퓨터와 기술로 가득 차 있어서 승무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죠. 가장 기대되는 건 곧 이 전차들이 단순히 한국 전차가 아니라 폴란드 한국 공동 전차가 될 거라는 점이에요. 우리 국민이 직접 만들고 우리를 위해 생산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니 이번 계약이 폴란드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곳곳의 친구들과 튼튼한 협력을 맺어가고 있어요. 마치 빵을 사 먹는 대신 직접 굽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한 번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 언제든 가족에게 먹일 빵을 구울 수 있듯이 말이죠. 이번 계약은 폴란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디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방산 기술 분야에서 리더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공장 바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어요. 또 하나의 K2 전차가 완성되고 있었고 그 강력한 엔진이 처음으로 힘차게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이런 전차들이 폴란드에서도 생산 라인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고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죠. 이번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에요. 폴란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멋진 기계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저절로 느껴졌어요.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자립하게 되며 매일매일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국방부 복도를 걸으면서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고 왜 우리가 국방 전략에 이렇게 큰 변화를 주고 있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상황을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가장 강력한 말, 예를 들어 퀸이 내 편에 계속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상황이에요. 지금 폴란드가 전통적인 동맹국, 특히 미국과 겪고 있는 상황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알다시피 지금 우리 머릿속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한 큰 의문이 떠다니고 있어요. 트럼프가 예전에 대통령이었을 때를 똑똑히 기억해요. 그는 종종 NATO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큰 군사 동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곤 했어요. 여러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고 했죠. 마치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돈도 자기가 다 낸다고 느끼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트럼프가 복귀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수 없이 많은 회의를 거쳤어요. 그의 NATO 관련 발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단순히 국방비 문제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그의 태도도 문제예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고까지 말했어요. 바르샤바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장 경계 신호가 켜져요. 대체 어떤 협상을 하겠다는 거지? 혹시 그 과정에서 폴란드는 위험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동네에서 강한 이웃에게 보호를 기대고 사는데 그 이웃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과 친구가 되겠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마련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다 괜찮아지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현명하게 미리 준비해야 해요. 마치 정전이 났을 때를 대비해 비상 발전기를 갖춰두는 것처럼요. 발전기를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정작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 지점에서 한국이 저희 이야기에 등장해요. 최근에 저희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님과 함께 중요한 한국 방문 일정에 동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현대 로템 공장을 견학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는데 그곳에서는 K2 전차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볼 수 있었죠. 거대한 기계들이 협력해 더 큰 기계들을 조립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준비인 거죠. 방문 도중에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외국 기자들이 두다 대통령님께 우리가 이 한국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서 그의 답변을 들었는데 아주 분명했어요. 이 무기는 폴란드의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마치 새 자전거를 사서 친구가 빌려달라고 할 때 이 자전거는 내가 타려고 산 거라며 거절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NATO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군을 강화하려고 애쓰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수영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구조요원이 지켜봐 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 스스로 수영을 잘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지금 폴란드는 그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변화는 단순히 새 장비를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과 협력하면서 단순히 전차와 비행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과 직접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차이처럼요. 글로벌 정치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종종 보지만 동시에 새로운 협력 관계에 대해 들으면 희망을 느끼는 모습도 봐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아요. 그 대신 한국처럼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고 대등하게 협력할 준비가 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관계를 쌓아가고 있어요. 이 협력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한국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한국도 어려운 지역에 살면서 강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 나라잖아요. 한국은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국방부 복도의 분위기는 요즘 사뭇 달라요. 여전히 긴장감은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져요. 우리는 폴란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동맹과의 우정을 유지하면서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도 기르는 중이에요. 이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폴란드 국방부 복도를 걸어가면서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도는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항공기 상황이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됐고 국제 방산 계약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거예요. 이제 제가 목격한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르샤바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을 둔 넓은 회의실이에요. 윤이 나는 나무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이 반대쪽에는 미국 대표들이 앉아 있어요. 오늘 논의 주제는 우리의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예요. 현재 48대가 있는데 최신 위협에 대비하려면 이걸 최신형 F-16V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거든요. 미국 측 대표가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며 분명하게 말해요. 7억 3천만 달러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눈이 살짝 커지는 걸 제가 놓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단순 업그레이드의 비행기 한 대당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드는 셈이죠. 최근에 우리가 F-35A 전투기 32대를 46억 달러에 구매했을 때와 비교하면 뭔가 계산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천천히 말해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존 F-16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새 F-35를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방안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죠. 저는 노트에 메모해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계산은 단순했어요. F-16 업그레이드는 대당 약 1억 5,200만 달러, 반면 새로 구매한 F-35는 대당 1억 4,400만 달러 정도예요. 게다가 F-35가 더 발전된 기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상황이 회의에 있는 누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우리 측 관계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제가 국방 관련 일을 오랫동안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전통적인 파트너십에 금이 가는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미국 대표들은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이며 자신들이 너무 밀어붙인 건 아닌지 깨달은 듯했죠. 그때 누군가가 한국의 FA-50 전투기를 언급했어요. 방 안 분위기가 즉각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폴란드 측 여러 인사가 의자에 바르게 앉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전차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 장비를 도입하며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FA-50 전투기 역시 최신형이고 성능도 뛰어난 데다 가격도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든 옵션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미국 대표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불편해지는 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저는 공군 기지에 방문해서 파일럿들이 항공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걸 들었어요. 경험 많은 한 파일럿이 이렇게 말했어요. FA-50는 탄탄한 기종이에요. F-35만큼 고급은 아니지만 우리 임무에 충분히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훌륭한 파트너였어요. 또한 저는 군사 분석가인 율리우슈 파르크를 만났어요. 그는 방금 한국에서 돌아온 참이었고 흥미로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폴란드를 위해 제작 중인 FA-50 6대를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한국 공장에서 생산 중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FA-50이 폴란드에 적합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파르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 정부가 그 의문을 미국과 협상할 때 전략적으로 활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국제 관계에서 벌이는 체스 경기 같았죠. 이 사건의 영향은 단순히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요즘 국방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면 이 사건이 폴란드가 군사 파트너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인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위급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한국이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요.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을 함께 키워가고 있거든요. 지난달 한국 공장을 방문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폴란드 노동자들을 교육하며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이 항공기 조달 이야기는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폴란드는 단순히 비행기를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더 독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사건이 유럽 국가들이 국방 수요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킬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폴란드의 항공기 조달 이야기는 단순한 군용기 구매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시작한 한 나라의 성장 이야기인 거죠. 저는 율리우시 파르크가 반짝이는 한국 항공기 공장을 걸어가는 모습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폴란드 최고의 군사 분석가 중 한 명인 파르크는 이미 여러 공장을 둘러본 경험이 많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죠. 그가 제작 구역에 줄지어 서 있는 6대의 FA-50 전투기를 발견하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매끈한 금속 바디가 공장 조명에 반사돼 반짝거렸거든요. 이거 대단한데? 파르크가 혼잣말하며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번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와의 새로운 군사 협력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제작 중인 전투기들을 직접 본 순간 우리의 계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오랫동안 주로 미국에서만 군사 장비를 사왔어요. 꼭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딱 한 가게에서만 살 수 있는 상황과 같았죠.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라면 여러 선택지를 두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는 미국 외에도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고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FA-50 전투기가 폴란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도 기억해요. 수도 바르샤바에서 벌어졌던 뜨거운 토론들을요. 군사 전문가들이 이 전투기의 성능에 대해 한참을 다퉜죠. 과연 이 한국산 전투기가 폴란드의 영공을 지킬 수 있을까? 미국 전투기만큼 성능이 좋을까? 하지만 파르크가 공장을 둘러보면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제작 라인이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전투기들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고품질이었거든요. 마치 잘 짜인 무용을 보는 것처럼 작업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능숙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복잡한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FA-50에 대한 의구심들. 파르크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아마 교묘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폴란드가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의심하는 척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다고 본 거예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망설이는 척하며 값을 깎는 것과 비슷한 전략인 거죠. 이 전략은 폴란드가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파르크의 공장 방문 소식은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졌어요. 신문과 방송국들이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는 걸 지켜봤죠. 폴란드의 대담한 선택, 한국 전투기 비상 같은 헤드라인이 등장했어요. 우리나라의 결정이 유럽 전역에 파장을 일으키는 걸 보는 건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이건 단순히 비행기를 구매하는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폴란드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오랫동안 우리는 방위에 필요한 것들을 미국에 크게 의존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눈앞에서 상황이 변하고 있었어요. FA-50 제작 라인은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에 진심이라는 걸 보여줬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역시 폴란드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관심을 기울였죠. 한 프랑스 장군이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폴란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폴란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처럼 보였어요. FA-50 프로그램의 성공은 폴란드와 한국 간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두 나라의 작업자들이 서로에게 배우기 시작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폴란드 정비사들에게 항공기 유지보수 방법을 가르쳤고 폴란드 조종사들은 유럽 환경에서의 비행 경험을 공유했어요. 마치 전투기를 매개로 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 같았죠. 공장 식당에서는 폴란드와 한국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 애쓰는 모습도 봤어요. 한 폴란드 정비사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고 한국 동료는 폴란드어로 Dziękuję 라고 연습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협력이 단순한 군사 장비 거래를 넘어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줬죠. 파르크의 방문이 남긴 영향은 계속 커져갔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군사 장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폴란드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이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전통적인 공급자들 외에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뭔가 큰일을 시작한 거였고 모두가 그걸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저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부심이 들어요. 그날 파르크가 본 6대의 FA-50 전투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이 전투기들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폴란드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방위에 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겠다는 결단의 상징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저희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매한 게 아니라 더 강하고 자주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바르샤바의 분주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져요. 폴란드가 한국과 방위 사업을 함께 시작한 이후로 우리 도시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 파트너십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끔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폴란드가 한국과 손잡은 것도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우리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부모님께만 의지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느끼는 순간 같은 거죠. 바로 그때 한국이 등장했어요. 한국을 정말 실력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자기가 가진 지식을 기꺼이 알려주려 해요. 한국은 탱크, 전투기 같은 군사 장비를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그걸 단순히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주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도 폴란드를 보면서 와, 한국이랑 손잡다니 진짜 잘한 선택이네 하고 있어요. 마치 맛집을 처음 찾아낸 친구가 되면 그 소문 듣고 다들 따라가고 싶어지는 것처럼요. 점점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군사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의 방산업계를 사람들은 이제 K-디펜스라고 불러요. K-팝이나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K-드라마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듯이 K-디펜스도 믿을 수 있는 고품질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 파트너십이 왜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탱크를 구매할 때 단순히 탱크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폴란드에 와서 우리 일꾼들에게 이 탱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건 마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대신 셰프에게 직접 요리를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먹고 끝이 아니라 스스로 요리하는 기술까지 배우는 거죠. 이 파트너십이 지금 같은 시대에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어요. 마치 험한 동네에 사는 이웃들이 집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라는 걸 보여줬어요. 약속한 걸 제때 지키고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려 해요. 제가 바르샤바에서 만난 많은 방위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고요. 그저 장비를 팔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오래 이어질 관계를 원해요. 한번 도와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곁에 머물면서 우리가 잘 지내는지 신경 써주는 친구 같은 거예요. 이 파트너십이 군사 장비를 넘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폴란드에서 한국 기술로 설계한 탱크와 장비를 생산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있어요. 새로운 공장들이 문을 열고 지역 경제도 성장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제 엔지니어링과 제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작은 씨앗이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어 모두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모습 같아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제 폴란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비슷한 협력을 원하게 된 거죠. 이렇게 유럽 전역에 협력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폴란드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마치 친구들을 서로 소개시켜주면서 모두가 함께 잘 어울리게 도와주는 친구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 파트너십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프로젝트와 협력 계획이 논의되고 있고 더 큰 목표도 세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건 폴란드가 남들이 나서기만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덕분에 이제 유럽 전체가 더 강하고 안전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좋은 파트너십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줘요. 폴란드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이 파트너십은 오래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멋진 일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돼요. 폴란드에 새로 지은 전차 공장을 걸어다니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낸 성과가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작업자들이 K2 전차를 조립하는 소리가 공장에 가득 울려 퍼지는데 이곳이 예전엔 텅 빈 건물이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방위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상징이 됐어요. 왜 한국과의 협력이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집을 빌리는 대신 직접 짓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쉬워요. 집을 빌리면 집주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내 집을 소유하고 직접 수리할 수 있으면 미래에 대한 통제권이 생기죠. 지금 우리가 군사 장비에서 그런 식으로 자립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엔 외국에서 군사 장비를 사야 했고 고장이 나면 그들이 와서 고쳐주길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폴란드인 작업자들이 이곳에서 직접 K2 전차를 조립하고 수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마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대신 직접 요리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자급자족하게 되는 거죠. 한국과의 이번 협력은 이전의 방위 협력들과는 달라요.
우리 팀과 함께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꺼이 지식을 나누려 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한국 전문가가 전차의 타격 시스템 복잡한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우리 기술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 기술을 터득한 뒤 얼굴에 가득한 자부심을 보는데 정말 잊을 수 없더라고요. 한국은 우리 방위 역사에 예상치 못했던 반가운 동반자가 됐어요. 20년 전만 해도 삼성 핸드폰이나 퍼프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한 군사 파트너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협력하게 됐고 이게 딱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한국도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은 강대국들과 인접해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요. 그들은 스스로 강해지고 독립적이기 위해 뛰어난 방위 산업을 키워왔거든요. 변화가 놀라울 정도예요.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공장에선 FA-50 전투기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이에요. 이 전투기는 마치 조종사들이 F-35 같은 더 고급 전투기를 타기 전에 타는 보조 바퀴 같은 존재인데 막상 필요하다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기체예요. 지난주에 그 공장을 방문했을 때 폴란드 정비사들이 이 항공기를 정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걸 봤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작업해 주길 기다려야 했던 일들이었죠. 이번 협력은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 고향에서는 미래를 걱정하던 가족들이 이제 이 방위 공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됐어요. 원래 더 큰 도시로 떠나려 했던 젊은이들도 이제는 여기 남아서 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어제는 마리아라는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원래는 해외에서 일할 계획을 세웠다가 K2 전차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 계획을 취소했대요. 여기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굳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건 단순히 폴란드만의 일이 아니에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우리가 하는 일을 주목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루마니아와 체코에서 온 방문단을 공장에 초청했는데 우리와 한국이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걸 보고 크게 감명받았어요.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그들이 메모를 하고 어떻게 비슷한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 세세하게 묻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했어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기술을 변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립하는 K2 전차는 한국의 것과 조금 달라요. 유럽 환경에 더 잘 맞도록 개량한 거죠. 마치 좋은 요리법을 가져와서 현지 재료를 써서 더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요. 앞으로도 이 파트너십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이미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과 첨단 군용 차량을 포함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대해 논의 중이에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더 많은 지식과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독립성도 점점 강화될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위 관계를 바꾸는 게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요. 저는 그들에게 지금의 결과를 보라고 말해요. 활발하게 돌아가는 공장들, 고급 기술을 배우는 젊은이들, 그리고 나날이 강해지는 우리 군대를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공장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희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히 군사 장비를 얻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신감과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안겨줬어요. 방위 독립에 대한 이 교훈은 앞으로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큰 도움이 될 거예요.